본 방송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플라이트 시뮬레이터 2020라는 비행 조종 게임으로 여러분들과 전 세계를 비행하면서 형님들의 질문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특정 정치 성향을 지향하지 않으며 다양한 질문과 정치, 사회, 시사, 문화, 경제에 대해서 토의하고 토론하는 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반갑습니다. 2026년 7월 5일 디너 브로드캐스팅 고품격 게임 저녁 방송입니다. 자, 오늘 일단은 형님들 제가 AS 몇 가지 하고 갈게요. 제가 형님들에게 며칠 전에 그러니까 미국 기업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과도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제가 구글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 과징금을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정확하게 제가 금액을 몰라가지고 와리가리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 보니까 대한민국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 거래로 조사가 되어서 8,500억의 과징금을 먹였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스타벅스의 탱크데이로 스타벅스를 악마화시키고 넷플릭스, 그 다음에 유튜브 이런 거에 망 사용료라는 전대미문에 되도 않는 세금을 먹여서 미국 기업에 대한 탄압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거는 여야가 아니에요. 여야가 똥똘 뭉쳐가지고 미국 기업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이거는 팩트고요. 그리고 구글이 아니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도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동조해서 쿠팡을 물어뜯었습니다.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타벅스 관련해서도 국민의힘도 같이 물어뜯었다는 거. 그리고 넷플릭스, 그리고 우리 철소한 게임 스트림 업체 있죠. 그게 뭐였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네. 댕댕이 수개님 많은 후원 감사합니다. 트위치. 그렇지. 트위치도 철수했죠. 나중에 좀 이따 이러다가 유튜브도 철수합니다. 구글도 철수하고 밀어내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친중 정치인들 잘 분석하세요. 어떤 새끼들이 여기에 동조했는지 그 동조한 새끼들 다 박제돼 있습니다. 저는 이거 완벽한 중국의 입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형님들 재밌는 예를 하나 들어볼까? 자, 봐봐. 나 자동차 유튜버들 있지. 형님들 자동차 유튜브 많이 보죠? 그죠? 이 자동차 유튜버들이 참 재밌는 게 현대기아차는 그렇게 까조지더니 중국차 좋다고 존나 빨아요. 우리보다 뭐가 뛰어나니 소프트웨어적으로 뭐 뛰어나니 뭐 어쩌니 저쩌니 엄청나게 까요. 성차감이 어떠니 저쩌니 겁나 까지 끼잖아. 그런데 중국 차들은 안 까. 성차감이 왜 이렇게 좋니? 뭐가 좋니? 언제부터 중국산 배터리가 그렇게 좋았어? 근데 지들은 안 산다. 자동차 유튜버들 중에 BYD 산 사람 있대요. 그렇게 좋다며. 아니 그렇게 좋은데 왜 니들은 안 사? 아니 이 새끼들아 돈을 받고 광고를 찍었으면은 돈 받고 찍은 거면은 요 유튜브 상단에 뭐 하는 거 있잖아. 그거 왜 안 올리냐? 진짜 좋아서 그런 거야? 그럼 니들이 샀어야지. 값도 싼데. BYD는 테슬라 절반 가격밖에 안 하더만. 유료 광고 그런 것도 안 뜨더라. 그거 어차피 너네들 나중에 회계 처리할 때 계산서 떼보면 알지 뭐. 광고료 받고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그리고 너네들은 아니 봐봐. 야 레인지로버 타면 우와 레인지로버 죽인다. 무조건 이 차가 최고입니다. 2억대 3억대에서는 레인지로버를 이길 차가 없습니다. 벤츠 마이바흐를 타면 우와 벤츠 마이바흐 죽입니다. 레인지로버보다 더 성차감이 좋습니다. 그러다가 또 레인지로버 신형 나오면 우와 레인지로버 벤츠 마이바흐보다 좋습니다. 뭐냐 그게? 야 그런 리뷰는 나도 하겠다. 다 좋대. 다 좋대. 다 지들이 박사야. 그리고 자동차 유튜버들도 보면은 지들끼리 카르텔이 있어요.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그렇게 좋으면 중국차 타고 댕겨야지. 법인차라도 한 대 탈만하잖아. 바로 팔면 되니까. 그런 쇼라도 해야지. 그런 성이라도 보여야지. 그것조차 하기 아까운 차라는 게 저거 스스로 증명을 해주고 있잖아. 그런데 뭔 중국차 뒤질 일 있어요? 그거 타다가? 그리고 형님들 중국에 화웨이나 이런 자동차 게시판들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우리나라 보배드림 같은 자동차 전문 게시판 들어가 보면요 개판 5분 전입니다. AS 대응도 잘 안 되고 달리다가 그냥 주저앉아 보고 악셀레이터 먹통되고 불 화재 나고 핸들 돌아가다가 바퀴 빠지고 핸들 먹통되고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빨아주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지들은 안 사. 그러니까 형님들 제가 이야기했죠. 유튜브는 그냥 예능으로 보세요. 유튜브에 진실은 없습니다, 형님들. 그냥 제 이야기도 망상 이야기라고 듣고 재미로 들으세요. 유튜브에 진실이 어딨어? 대한민국 뉴스도 개판 구라투승인데 대한민국 뉴스도 공영방송이라는 KBS, MBC에서도 소설을 쓰고 앉았는데 무슨 유튜브가 진실이야. 말 같지 않은 소리더라고. 그냥 예능으로 보고 재미로 듣고 그러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중국. 또 그러면 중국 이야기하면 또 이걸 또 빼놓을 수가 없네. 자, 근데 이 봐봐. 일본.
일본 전력망 사이버 인정에 중국 전멸, 중국 업계 강력 반발. 자, 형님들 한번 보세요. 중국이 이게 문제예요. 일본에서는 중국 관련해서 모든 중국 인정을 거부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중국 관련한 인정에서 뭐 그런 거 있잖아. 왜 인터넷으로 IoT 되는 거,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 제품들 그 전부 판매 못하게 돼 있어. 사이버 인정에서 전부 다 일본이 거부해버렸어요. 중국 거는. 왜? 해킹의 위협이 있다. 아 그냥 싫고 중국 거 너희 건 안 해줘. 야 꺼져. 응? 지금 2027년부터 이게 의무화가 되는데요. 의무화 되기 전에 빨리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물론 중국도 승인 신청을 했죠. 승인 신청을 했는데 일본에서 전부 배제시켰습니다. 왜? 바로 이거 중국 국가정보법. 중국 국가정보법이 뭐죠? 자, 모든 조직과 국민이 국가정보 활동에 협력해야 한다. 즉 너네들은 전 세계 어딜 가든 우리가 간첩 활동을 시키면은 무조건 해야 된다. 그 대상이 중국 국민뿐만 아니라 모든 조직입니다. 모든 조직이란 시민단체, 회사 여기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자, 지금의 대한민국에 보세요 형님들. 대한민국에서 지금 우리가 샤오미가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죠. 온라인 판매점밖에 없습니다. 이제 온라인에서만 중국 제품들 샤오미나 그 다음에 그 또 이런 뭐야 이런 것들이 팔리죠. 중국 제품들. 이런 제품들이 이런 회사들이 중국 회사들이 중국이 원하면은 대한민국 정보를 언제든지 중국에 보고를 하고 정보를 줘야 됩니다. 그게 국가정보법이에요. 중국. 샤오미, 화웨이 등등등 중국 제품들 많죠? 한국에 들어온 BYD도 마찬가지. 자, 그러면은 중국 차를 탄다는 거는 뭡니까? 대한민국 지리 정보를 사람들의 움직임, 차량 남바, 건물의 위치, 건물의 크기 이런 것들을 중국 전기자동차 카메라로 의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해서 중국에 다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차를 운행하는 사람들은 공범이야. 대한민국 국가의 지리정보와 건물 좌표 위치를 무단으로 수집하는 중국 자동차를 운전해서 수집 활동에 도움을 준 사람이 된다고. 본인 스스로가 간첩이 된다 생각하세요. 이게 과한 것 같습니까? 이게 사실이에요. 안보와 직결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뭐 안전하게 합니다. 그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국가정보법을 중국에서 발동을 하면은 야 국가정보법에 의해서 너 수집된 자료 아니면은 자료 수집해서 가져와 이러면 가져와야 돼. 그게 국가정보법이야. 그거 안 하면은 처벌받는다니까. 그리고 특히 뭐 IoT나 이런 인터넷에 접속이 되는 발전, 축전 시설들. 제가 이야기했죠. 태양광 지금 어때요?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태양광 전부 다 IoT로 어떻게 돼요? 블루투스나 통신을 통해서 우리가 제어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제어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중국에서도 그걸 제어할 수 있다는 거야. 이 답답한 형님들아. 그래서 내가 국산 쓰라 비싸도 국산 쓰라는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싼 중국산 가져와서 정부 지원금 받고 택가리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한국산으로 둔갑시켜서 팔아쳐먹고 있잖아 지금. 이런 걸 전부 눈 감아주고 있다고 아직까지도. 지금 일본은요. 중국의 어떤 제도적 환경이라든지 혹은 중국의 이 같은 통신을 이용해서 조작할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일본 안보에 위협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걸 지금 차단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건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 보내는 제품과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똑같은 제품인데도 달라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미국에 수출하는 제품하고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이 틀려요. 일본에서. 아니 중국에서 만드는 제품이. 예를 들어서 똑같은 BYD 승용차를 만들어서 미국에 수출하는 BYD와 미국에서는 수출도 못하지만 한국에 판매되는 BYD가 틀리다고. 지금 EU에서도요. IoT 기기에 대해서 보안 규제를 전방위적으로 지금 확대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근데 우리나라만 미친 듯이 팔리고 있어요. 미친 듯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를 안 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CCTV들이 전부 중국산이에요. 대부분이. 심지어는 국방부에 있는 CCTV도 중국산이었으니까 말 다 했지. 중국은 가만 앉아서 대한민국에서 로봇 청소기를 통해서 중국산 자동차를 통해서 중국산 블랙박스를 통해서 중국산 CCTV를 통해서 가끔씩 통신사 해킹을 통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정보를 그냥 다 꿰차고 앉아 있는 거야. 이게 정상입니까? 이런 거에 심각성을 안 가지고 있어 국민들이. 그래서 형님들 중국산은 무조건 피하는 게 맞다. 많은 형님들이 그래요. LG, 삼성, 그죠? 저는 LG 제품을 안 씁니다. 왜 LG 제품을 안 쓰냐? LG는 통신 모듈을 화웨이 걸 썼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요즘 형님들 가전 어떻습니까? 가전 전부 IoT로 연결해서 쓰죠. 맞잖아. 가전 다 IoT로 쓰잖아. 그러면은 봐봐. LG에서 무선 청소기도 IoT란 말이야. 통신이 가능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웨이 통신 칩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LG는 그냥 안전하다고 사용했지만은 이 통신 칩을 중국에서 이 통신 칩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우리 집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가전이나 컴퓨터나
휴대폰이나 얼마든지 탈취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저도 형님들 LG가 그 가정용 진공청소기는 사실 LG가 더 나아요. LG게 좋아. 솔직히 집에서 이렇게 쓰는 거. 삼성 거보다는 LG가 나아요. 삼성보다 LG가 더 좋은 것도 있어요. 있는데 어느 순간 IoT가 되고 나서부터는 LG 걸 안 씁니다. 지금 저희들이 쓰고 있는 거는 IoT 기능이 없는 무선 청소기 아직 쓰고 있어요. 배터리만 계속 사서. 삼성 무선 청소기가 코드 제로인가 뭐 하여튼 그게 더 좋아지면은 모르겠으나 아직까지는 LG께 나와서 LG 걸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제가 쓰는 LG 제품, LG 청소기는 IoT 기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한 개 12만 원씩이래요. 그 배터리만 사서 갈아서 계속 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님들 그만큼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IT 계통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해킹이라든지 정보 유출, 그 다음에 서브, 통신. 제 업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좀 민감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났는데 내 계좌하고 우리 집사람 계좌가 탈탈 틀렸을 수도 있죠. 이런 데 좀 민감합니다. 저는 특히 제 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LG 제품을 안 쓰고 있어요. 형님들 보고 쓰지 마라가 아니고 저는 그런 데 좀 민감하고 예민하다 보니까 저는 LG 중국 묻은 LG는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LG는 주식을 단 한 장도 사본 적이 없어요. 초대 회장 때 LG지 자식들이 물려받으면서 LG는 망했어요. LG 영업 적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형님들? LG는 가전만 있어요. LG 사업은 통신하고 LG가 그렇게 좋고 그렇게 성능이 좋으면은 LG가 영업이익이 나야죠. LG가 망할 때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는 앞으로는 형님들 보안이 가장 중요한 지점이 될 거예요. 형님들이 특히 가전을 구입할 때 그러면은 가장 보안이 좋은 데가 어디다? 삼성밖에 없어요. 현재로 IoT가 지원되는 제품 중 앞으로는 이렇게 돼야 돼요. 형님들 보안 별거 아닌 것 같죠? 한번 틀려보면은 와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젤렌스키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무섭죠? 세상이 원래 그렇습니다. 자 입 좀 헹구고 젤렌스키로 넘어가 볼게요. 젤렌스키 궁금해하시는 분들 되게 많어. 왜 그렇게 궁금할까? 젤렌스키가. 자 이걸 또 어떻게 재밌게 풀어줄까? 자 트럼프 대통령이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그죠? 트럼프가 2기 집권을 시작하면서 러우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했어요. 그래서 휴전 직전까지 갔죠. 휴전 직전까지 갔습니다. 휴전 직전까지 갔는데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트럼프가 젤렌스키한테 쫑크를 줬어요. 쫑크. 무시했죠. 무시하니까 젤렌스키가 객기를 부린 거죠. 그래서 러시아를 다시 공격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경고했어요. 야, 당장 공격을 멈춰라. 그러니까 이 젤렌스키가 객기를 부리니까 트럼프가 당장 멈춰라 했는데 이때 당시 젤렌스키에게 달콤한 유혹이 들어옵니다. 바로 중국이 젤렌스키에게 접근해서 야, 우리가 무기 지원해줘. 왜? 아시아에서 중국에 가장 부담을 주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러시아죠. 젤렌스키가 계속해서 잽을 때리면은 러시아만 박살이 나는 거예요. 러시아만 힘이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은 중국은 이 아시아권을 자기네들이 다 먹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즉 아시아 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가 약해지고 자기네들이 러시아를 밟고 올라서면은 더 이상 자기를 건드릴 나라가 없어지는 거지 아시아권. 그래서 중국이 계속해서 젤렌스키에게 뒷거래를 하고 그 뒷거래를 잡히죠. 누구한테? 트럼프한테. 그리고 미국은 암시장을 통해서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합니다. 자, 이게 형님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이야기. 젤렌스키는 중국에게 계속 지원을 받으면서 러시아를 때리고 우크라이나가 뭐 드론 생산을 한다고? 우크라이나가 드론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까? 생산을 하는 게 아니고 중국에서 가져다 쓰는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중국과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갑자기 젤렌스키에게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보급이 끊깁니다. 돈도 끊기고 드론도 끊기고 각종 무기 다 끊깁니다. 그나마 있는 거 가지고 버티다가 중국과 단절되고 나니까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젤렌스키가 트럼프한테 형님 만나주세요. 우리 휴전할 생각이 있습니다. 만나주세요. 아니 왜? 휴전 안 하잖아 너네들. 아 형님 그게 아니고 왜? 중국이 돈 안 주고 무기 안 주니까 이제 싸울 의지가 없어? 너네 중국하고 잘해 먹대. 계속 중국한테 사정해. 아 형님 오해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한번 만나주세요. 형님이 싸우지 말라면 안 싸울게요. 우리 정부에서 연락 갈 거야. 전쟁부에서 연락 가면은 이야기나 한번 해봐라. 아 형님 만나주세요. 형님의 확답이 필요해요. 그럼 나토에서 보자. 나토에서 선언해라. 종전하겠다고. 아 형님 시키는 거 제가 다 할게요.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젤렌스키가 먼저 전화했어. 트럼프가 연락한 게 아니야. 트럼프는 그냥 방치시켜놨어. 중국만 손 떼게 만들었지. 중국이 손 떼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미국에 들러붙는 거야. 처음에 젤렌스키는 트럼프 말을 들었어야 됐어. 젤렌스키는 러시아 국민들한테 죽어. 처음에
그냥 처음부터 젤렌스키가 트럼프 말 듣고 휴전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반납하고 자기 생명과 안전 돈 다 보존해 준댔잖아. 그러면 지금 호의호식 하면서 어디 다른 나라 망명 가가지고 잘 살고 있겠지. 근데 중국이 사바 하니까 거기에 팔랑팔랑 해가 넘어가가지고 욕심내다가 저 새끼 이제 망명도 못해. 젤렌스키 문제 존나 심각하다니까. 형님들, 제가 형님들에게 한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트럼프를 믿지 마라. 지금 트럼프는 1기의 트럼프가 아니다. 2기의 트럼프는 완전히 미러링을 하고 있다. 앞에서는 1기 때는 안 그랬단 말이야. 1기 때는 앞에서 하는 거나 뒤에서 하는 게 똑같았어. 근데 2기 때는 트럼프가 변했어. 어떻게 변했느냐? 앞에서는 실실 웃으면서 뭔가 어우 그래 다 해줄 것 같이 막 그렇게 해. 근데 뒤에서 어떻게 해? 미사일 쏘고 있어 지금. 관세로 두드러 패고 있다고. 그게 트럼프 형이. 트럼프가 변했어요. 옛날하고 같게 생각하면 안 돼. 이번 이란과도 봤죠? 앞에서는 그래 야 협상해야지 해놓고 저녁에 비행기 보내서 폭탄 떨어뜨리잖아. 야 설마 우리가 폭탄 미사일 한 방 쏘았다고 협상 안 나오는 거 아니지? 협상 나올 거지? 이제는 비아냥까지 그려. 상황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이 빨리 미국의 스타일에 빨리 적응이 돼야 돼요. 지금 젤렌스키가 뭔 짓 하고 있습니까? 오데사에서 열린 슈퍼휴먼스인가? 그 슈퍼휴먼스 재단 행사에 지금 참석하고 있잖아. 그 재단은 뭘 하는데요? 전쟁에서 부상당한 장병과 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추모해주는 그런 자리야 거기에. 그런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 새끼가 거기를 가? 지 때문에 죽은 러시아군은 그러면은 피해자가 아니야? 그러니까 왜 젤렌스키가 저러고 있겠냐고. 왜 슈퍼휴먼스 재단 행사에 참석을 하고 전쟁 부상 장병과 사망 장병 그리고 그들 가족을 위하는 자리에 왜 나가겠냐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새끼가. 살려주세요. 저 이런 데도 나오고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트럼프 형님 제발. 이해가셨어요? 중국 지원이 딱 끊어지니까 바로 악망문 바로 써버리잖아. 바로 미국에 도계자 박아버리잖아. 그게 젤렌스키의 최근의 행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만족하시죠? 그 착륙 준비하면서 제가 형님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사실 이번에 그 민노총이 올공이 온다. 이거 참 좋았거든. 이게 뭐라 해야 돼? 참 기회가 좋았어. 왜 기회가 좋았냐? 우리가 좌파의 핵심 세력이 민노총이. 그 민노총이 참정권 침해를 당해서 올림픽 공원에 온다라는 거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에서 엄청나게 압박이 될 만한 이슈예요. 근데 그걸 놓친 게 너무 아깝다. 그 이슈를 우리가 먹을 수 있었는데 그 이슈를 먹지 못한 게 이게 엄청나게 압박이 됐을 거라. 그러지 못한 게 많이 아쉽다. 나는 일단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슈로 압박을 할 수도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다양하게 잃는 것보다는 얻는 게 더 많아.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아십니까 형님들? 형님들이 뭐 어떤 욕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날 올림픽 공원에 진입하는 거는 민노총 직원들은 빠졌습니다. 자기네들이 올림픽 공원에 들어가면은 같이 행진한 청년들이 오해받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자기네들은 올림픽 공원 앞에까지만 같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거기에서 철수했어요. 철수하고 학생들만 올림픽 공원 내로 들여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러니까 민노총도 알고 있는 거야. 자기네들이 올림픽 공원에 왔을 때 어떤 부작용이 일어날지. 그러니까 이미 이 올림픽 공원은 좌파 우파가 모여서 함께 참정권 침해에 대해서 시위하는 장소가 아닌 그냥 보수 성향의 집회라는 게 이제는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그냥 그렇게 인식이 돼버렸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민노총도 물러나겠지. 진짜 좌우가 함께 하면서 참정권을 외치는 자리였다면 민노총도 가지 않았겠지. 그러니까 지금 외부에서 바라보는 올림픽 공원의 분위기를 말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맞고 네가 틀렸다고 하면 할 말은 없어.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야. 그렇지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압박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좋은 먹이를 재료를 우리는 날려먹었다는 거야. 이거 키워서 이슈화를 할 수도 있었어. 뭐 헤드라인으로 이렇게 딱 잡으면 좋았지. 올림픽 공원, 민주노총, 무너진 참정권에 좌우가 어디 있나. 그런 헤드라인으로 빡 하나 올라가면 어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한테 얼마나 압박이 되겠냐고. 특히 이재명 정부야. 자, 내가 이 정도 이야기해주면 뭔가 냄새가 안 나? 형님들 뭐 냄새 나는 거 못 느끼겠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 할 때? 자, 이재명은 청나라의 5.18을 가지고 압박을 하고 있고 청나라는 친문들은 여차하면 올림픽 공원에 참정권 행사를 하기 위해서 즉 올림픽 공원에 있는 많은 시민들과 함께 민노총도 그 자리에 갈 수도 있다. 단순히 올림픽 공원이 시민들의 자발적 모임에서 거기에 민노총도 참여할 수 있다는 압박이야. 오늘 감만 보여준 거야 지금. 대충 감이 옵니까? 이거 지금 엄청 재밌어지는데. 지금 민주당
그 청나라하고 명나라 지금 형이 칼만 안 들었지 얘네들 지금 완전 피 튀기는 전쟁을 하고 있어요. 장난 아니야 지금. 아니 이제 민노총이 친문이었구나. 같은 종북단체니까 문재인이 훨씬 가깝지. 아 잠깐 형님들 잘 봐봐. 자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되면은 제가 이야기했죠. 노란봉투법은 민주당이 왜 이재명 정부에서 굳이 통과시켰을까? 노란봉투법 통과되면은 내가 이재명 정부에 득될 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를 살려야 되는 게 지금 이재명 입장인데 내가 이야기했잖아.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여기저기서 파업이 일어날 거고 지금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형님들 지금 파업하는 곳이 몇 군데인지 압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에 좋을 게 하나도 없잖아. 그런데 그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어. 왜 시켰겠어?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들리는 소문입니다. 들리는 소문이에요. 자 민주당에서 지금 노란봉투법에 관해서 있잖아요 형님들. 부작용을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래서 민주당은 향후 노란봉투법 개정안이 이미 만들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알고 있고 일부러 그 문제점을 가지고 이재명 정부를 압박하기 위해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고 그 노란봉투법이 통과되고 나면 어떤 부작용으로 시달릴 건지 미리 다 알고 있고 그 부작용을 잡기 위한 개정안까지 민주당은 이미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아요. 그러니까 노란봉투법이 진짜 노동자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니고 이재명을 압박하고 혹시라도 정권이 민주당이 정권을 못 잡았을 때 그때를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대비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입장에서는 피곤하게 됐죠. 자 노란봉투법 통과되고 뻔히 부작용이 있을지 알면서 그걸 통과시켜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왜? 그거 통과 안 시켜주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재명이 자기 세력 구축이 다 되지도 않았을 때고 재판이 재개되면은 이재명은 초장에 제대로 취임식도 못 해보고 날아갈 수 있으니까 취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날아갈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해줄 수밖에 없지. 청구서니까. 그리고 민주당은 지금 청나라는 끊임없이 민노총을 이용할 겁니다. 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권주의가 완벽하게 돼 있는 데거든. 물론 나쁜 예로 좋은 예의 유권주의는 아니지만 나쁜 예로 가장 유권주의가 잘 돼 있는 게 바로 민노총이죠. 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산삼을 술에 타먹으라고 만든 게 아닌데 지금 만들다 보니까 뭐 제가 하다 보니까 그걸 술에 타먹었잖아요. 술에 타먹으니까 효과가 괜찮았잖아요. 뭐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돼요. 어쨌든 지금 이재명 그러니까 명나라와 청나라의 싸움은 형님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우리는 누가 이기든 관계가 없다. 정청래가 이긴다고 해서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이 재개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재명이 이긴다고 해서 민주당이 공중분해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은 저들이 싸움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얻는 게 많을 뿐이다. 형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극적인 드라마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never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거는 상당히 많을 것이다. 어쨌든 뭐 민노총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죠.